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이현훈 강원대 교수님 모셔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연구소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뭐 제사의길 연구소라고 네. 최근에 저희가 개인 연구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네. 주로 이제 단순하게 뭐 위기다, 뭐 문제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사의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제사의길 연구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송 출연도 하고 뭐 유튜브 채널도 개인 이현훈 교수 경제 포럼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네네. 네, 유튜브 채널에서 또 자세한 이야기 하시고 계시고요. 제사의 길 연구소라고 하니까 1, 2, 3의 길이 있었는데 다 실패해서 다른 길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1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어떤 그 반발로 나타난 게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뭐 제2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90년대 말에 토니 블레어라든가 뭐 슈레더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제3의 길, 따뜻한 자본주의 뭐 이런 건데 그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물론 뭐 북유럽화 국가들이 그래도 상당히 비슷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가지고 기후 위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그나마 이제 대안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거를 좀 더 저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또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과연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단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참 발전. 우리 이원재 대표님도 그 우리 참성장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GDP도 단순한 뭐 GDP가 아니라 뭐 우리 그 Genuine Progress Indicator 참성장을 추구하고 또 사회도 단순하게 뭐 소득 분배, 뭐 부의 분배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가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 자유, 평등, 뭐 인권, 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그 참 지속 가능한 발전,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그러한 제사의 길을 해야 되겠다. 그걸 대한민국이 한번 추구하면 좋겠다. 그걸 한번 제가 한번 마치 우리 K컬처라든가 뭐 K푸드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K 이데올로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야심만만한 좋습니다. 네, 이현훈 교수님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네네. K 이데올로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사의 길, 새로운 길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성장이 아니고 참성장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하시려면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까 뒤집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국 경제 지금 뭐 위기론도 있고 작년에 1.4%밖에 성장 안 해서 일본한테 뒤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기인가요? 뭐 일단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GDP가 꼭 우리 그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뭐 지표다, 유일무이한 지표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GDP 속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교통사고 당하고 아니면은 뭐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비용도 다 GDP에 계산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또 우리가 뭐 무엇을 만들다 그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뭐 탄소 배출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처리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우리 GDP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비용으로 빼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GDP를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GDP가 적어도 고용 창출하는 그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GDP도 우리가 그 잘 봐야 된다,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지난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 성장했는데 뭐 일본만 해도 1.9% 성장했고요. 미국같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무려 전 세계 GDP 25%를 차지하는 나라고 또 소득 수준도 뭐 8만 불이 넘는데 지난해 무려 2.5% 성장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 차지하는 게 한 1.7%고 우리 1인당 국민소득도 한 3만 3천 불인데 그런데 지금 뭐 1.4% 했다는 거는 굉장히 성적표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그 이제 단기로 봐야 되고 장기로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지난해 일단 우리 전반적인 소비도 위축이 되고 뭐 투자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수출도 잘 안 됐잖아요. 특히 뭐 반도체 경기도 나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투자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용이 한 31%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근데 절반이 건설 투자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가 뭐 제 채널이나 뭐 다른 데 나가서도 우리나라 너무 부동산 몰빵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사실은 확산시키고 그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어떤 그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 좀 전에 지속 가능한 경제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꾸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지난해 이제 설비 투자도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경제가 막 미래를 그 굉장히 그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도 좀 상당히 위축된 측면이 있고 또 건설 투자는 건설 투자대로 뭐 상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특례 보금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또 하반기에 또 많이 꺾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나쁘고 뭐 여러 가지 뭐 겹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로 보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단기로 보면 수요를 보는 거고요. 수요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비 수요라든가 투자 수요라든가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순수출 수요를 보는데 공급을 볼 때는 우리가 GDP라는 게 뭐예요? 한 나라 경제가 1년이면 1년 동안 생산해낸 모든 최종 소위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 총합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생산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생산은 뭘로 해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소위 토지 노동 자본. 그 생산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자원의 기술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 자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토지는 뭐 늘릴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노동을 보면 노동이 우리가 노동력 전체가 다 줄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계속 고령화될 뿐만 아니라 총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생산 연령 인구라고 보통 15세 이상 뭐 64세까지 하는데, 뭐 더 좁게 따져서 뭐 25세부터 64세 따져도 그렇고, 일단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또 절대 수도 줄고 있어요. 매년 뭐 35만 명 이렇게 막 계속 줄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기본적으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킬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남은 게 뭐예요? 결국은 자본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자본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가 증가돼야 되는데 그 투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보면 설비 투자가 있고 그리고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 플러스 또 하나 뭐였냐면 이제 R&D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거는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인데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31% 중에 GDP 대비 한 절반 약간 넘고요. 건설 투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계속 건설 투자가 너무 하기가 쉽거든요. 뭐 경기 나쁘다면 건설 뭐 경기 뭐 살리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그거 가지고 하면 뭐 GDP 전체에서 뭐 그게 뭐 한 16% 돼도 거기 뭐 전후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2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그걸 막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돈 빌려가지고 집 사면 되나 보다 하고 또 뭐 기업들도 전부 다 이게 설비 투자나 R&D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뭐 건설 그 투자 뭐 주택 건설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뭐 도로 건설 이런 거는 약간 사회 간접 자본에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주로 집 짓고 집 져가지고 장사하고 그걸로 막 집값 띄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 빌려서 집 사고 뭐 이러면서 사람도 가계부채 또 너무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투자도 제대로 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무 꼭지점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 여력 자체가 없어가지고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이제 경기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뭐 쪼그라드는 길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그렇게 없는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나요? 특히 뭐 젊은 인구가 늘어나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보면 이제 지난해 18% 넘었고요. 한 19% 올해 될 텐데 내년에 한 20%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그러면 뭐 큰일 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OECD 기준으로 보면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그 속도예요. 이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이제 고령화 정도로 따지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일본이 거의 29%를 넘어가지고 제일 높은데 출산율로 보면 거기는 한 1.28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0.72명이었고 그 전에는 0.78명이었고 올해는 한 0.68명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데 태어나는 아이 수는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은 총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게 생산 연령 인구 비중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반대로도 얘기하면 고령 인구 비중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막 진입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주된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경제를 앞으로 살리기가 힘들다. 좀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지금 뭐 말씀하시는 우리 뭐 국민연금 개혁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어느 당에서 뭐 어디는 뭐 조금 받고 조금 주겠다, 어디는 좀 더 많이 받아서 많이 주겠다, 어디는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차선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리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정당에서 뭐 단순하게 뭐 연금 좀 더 주겠다 이렇게 사탕 발림해서 될 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부분은 아마 잠재 성장률도 보통 경제학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잠재 성장률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그 문제가 있고, 단 한편으로 아까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이 건설 경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거 하나만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가계대출 문제가 너무 커진다는 그 문제도 있었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꺾이고 예를 들어 사람이 줄어들면 사실 부동산 수요도 결국에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좀 걱정할 부분이 있는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걱정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부동산 소위 주택 가격이 꼭지에 왔어요. 꼭지에 왔는데 이미 진짜 꼭지에 왔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유동성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잖아요. 네네. 그 유동성이 뭐 실물 경제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요? 전부 다 집에서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주식 시장으로 갔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배 올랐거든요. 서울 그 강남 기준으로 보면 지방에도 한 2배 이렇게 올랐고요.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볼 때 코로나 안 터졌으면 적어도 한 2019년 거기가 꼭지가 돼가지고 이제 떨어질 그러한 그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올랐다는 거고 그 전에도 사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계속 27번인가 바꿨는데 정말 잘못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계속 올렸다가 이제 이게 터지면서 유동성이 확 풀려가지고 더 올랐다 이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꼭지에 올랐다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계속 집값이 올라가려면 이거잖아요. 하나는 인구가 막 늘거나 인구 늘다가 막 소득도 막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느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막 인구도 막 이제는 막 꼭지까지 다 왔고요. 네. 경제 성장 잠재력은 계속 우리나라가 막 미끄럼을 타고 있어요, 이게. 이미 2000년대, 1990년대, 97년 외환위기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가 10.2%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와요. 거기서 이렇게 경기가 이제 호황, 불황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은 있지만 이거는 뭐 어느 정권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이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려와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다 단기적으로만 계속 정쟁을 하게 보니까. 그게 내려오니까 결국은 인구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경기가 불황하고 내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자꾸 인구는 더 이제 늙어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득도 더 이제 증가하지 못하고 실질 소득은 자꾸 감소하는 측면도 있었잖아요. 2년 동안은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도대체 뭘로 주택을 사겠어요? 그런데 돈이 확 풀려버리니까 유동성 때문에 이제 이거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가지고 너도 나도 영끌이하고 갭 투자하고 이러면서 막 올린 거잖아요. 그게 무려 이제 우리 가계 부채를 보통 GDP 대비로도 하고 뭐 실제 가계 소득으로도 하는데 GDP 기준으로 해보면 한 105%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100.9%까지 좀 떨어졌다 하는데 절대 가계 부채 규모는 늘어났어요. 그래도 계속. 근데 문제는 이제 명목 GDP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현 정부대로 이제 너무 갑자기 물론 이게 지난번 정부에서 너무 가계 부채도 막 높이고 집값을 막 띄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건 정말 아우성이니까 그래서 정권 잃은 측면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네네. 근데 현 정부에서도 와가지고 그럼 좀 이걸 좀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안정화를 너무 급격하게 시키다가 폭 터지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또 부양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여기에서 어느 편 들고 싶지도 않아요. 네. 똑같이 지금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지난번에 잘못해가 정권을 바꿨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이걸 자꾸 지난해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또 그래서 40조를 풀렀고요. 올해는 다시 또 무슨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서 다시 또 27조를 또 풀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만큼 그 돈을 갖다가 주택 가격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만큼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때 잠깐 올라갔다가 그게 또 끝나면 다시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그냥 내가 지금 이미 상당히 늙었잖아요. 네. 고령화되고 있는데 당뇨까지 걸렸어요. 이제 막 돈도 많이 빌리고. 근데 막 힘들어.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고혈압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병원 딱 가니까 병원이 이제 정부라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뚝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길가 하는 게 뭐 혈당 강화제 아니면 뭐 그 혈압 낮추는 약 그것도 안 되면 여기 잠깐만 누워 계세요 해가지고 링거액인가 뭐 이런 거 맞춰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그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고기도 먹지 말고 단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거 하게 내버려 두면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 또 높이면. 아유, 너무 시원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그 재정 지출하고 관련된 기조도 있고 또 한국은행의 금리 기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네.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창용 총재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 실제 국제적으로도 그런 연구가 많아요. 이 가계부채가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살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경제를 굉장히 그 사실은 더 침체시키는 그런 주된 요인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당장 이제 꽃감이 달다고 이제 자꾸 빼먹는 정책을 이제 자꾸 쓰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GDP 대비 100%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80% 이상 넘으면 이게 성장 잠재력도 계속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왜냐면 내가 부채를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한 달 소득이 500만 원인데 그 중에 한 절반을 갖다가 계속 빚 갚는 데 써버리면 어떻게 소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한 80% 넘으면 특히 더 심해지더라. 이런 연구가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지난해 말 나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충격이 탁 생겨버리면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혈압에다 콜레스테롤 따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전체적인 체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있으면 당연히 폭 쓰러지죠. 제일 먼저. 건강한 젊은이가 왜 쓰러져요? 주로 그런 분들이 쓰러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서서히 사실은 이제 바람을 빼고 체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잘 못한다는 건데 한국은행은 어쨌든 그 금리 기조는 제가 볼 때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네네네. 서민들이 들으면 참 섭섭할지 몰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우리 그 정부가 이제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그걸 좀 늘려가지고 그거를 네네네. 갖다가 이제 부양하는 그런 어떤 미세 정책을 좀 써야 되는 게 좀 네.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빌려주는 정책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보조금 정책을 써야 된다. 그거는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다보면 전 세계 보세요. 요새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막 해가지고 미국부터 중국, 유럽, 일본 전부 다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돈 빌려주는 네.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야 되고 그게 또 부담을 줘요.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살리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게 연구도 많거든요. 이 가계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 일단 가계 부채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건전하려면 물이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막아버리고 밑을 막아버리면 위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출을 또 필요한 곳에 좀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비 투자나 R&D 투자하는 쪽으로 기업으로 가야 되고 또 뭐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지난번처럼 뭐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신생아 특례 투자라든가 뭐 이런 가지고 DSR을 자꾸 그 우회하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써버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잠깐 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라고 돈 더 빌려주고 또 저금리 유지해주고 이런 건 오히려 한국 경제가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을 연장만 시킬 뿐이다.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악화시킨다. 악화시킨다. 오히려 이 재정 지출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 같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식이죠. 그걸 이제 네. 오해하시는 게 저는 이제 뭐든지 규모가 이제 얼마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내부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세 가지인 거예요. 가계부채도 보면 규모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네. 이런 문제고요. 마찬가지 기업부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부채 생각하면 124%예요, 무려 우리 GDP 대비로 이건 더 문제예요, 사실은. 네, 네. 그 속에도 보면은 사실은 그 우리 소상공인의 이런 그 자영업자 그 부채 같은 게 한 사실 100천조가 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가계대출이에요. 그까지 이쪽으로 옮기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한 150%가 넘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당연코. 이걸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증가하는 속도만 줄여야지 이게 아니라 규모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저라면 국민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 다 같이 줄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한쪽에서는 뭐 못합니다. 한쪽에서 뭐 무조건 내가 다 해줄게요. 전 양쪽 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힘들다 이거는. 힘드니까 우리가 같이 국민적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한번 우리가 줄여보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정말 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젊은이한테 희망이 있고 그래야지만 젊은이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우리가 그래야지
고령화 속도도 줄이고 사람들이 더 그래야지만 연금도 그게 되는 거지. 연금 개혁을 근본 처방을 안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뭐 사람들이 누가 돈 벌어가지고 누가 세금 내고 누가 그걸 해요. 지금 하는 게 계속 앞으로 세금 낼 사람도 없는데 뭐 그거 가지고 누가 조금 더 많이 걷어가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세금 걷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결국은 젊은 사람한테 돈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솔직히. 저도 딱 공감이 되는 게 아까 제가 국민연금 관련된 각 정당 공약을 소개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이른바 모수개혁이죠. 말씀하신 그 대증요법으로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건 모수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안만 있고 사실 구조개혁안은 없더라고요. 어떤 정당도 그 얘기는 하질 않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또 떠오르는데요. 자원이 있고 또 그러니까 노동 자본이 있지만 또 기술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을 결정할 때 기술에서 뭔가 우리가 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때는 그 GDP 대비 한 50% 이상이 수출이었거든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수출 잘 될 때 경제 성장도 잘 됐어요. 근데 수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가 지난해 한 30% 중반밖에 안 돼요. GDP 대비로. 계속 줄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잘 늘어나기 어려워요. 일단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막 주저앉고 있고 우리나라랑 중국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거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태니까 그쪽 수출이 안 되고 그럼 뭐 미국으로 가야 되지. 미국대로 제가 볼 때는 점점 그 어떤 세계화가 아니라 반세계화로 가고 자꾸 자기는 우선 당장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 다 인구 고령화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 이렇게 좀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로 수출할 거냐. 그러니까 그걸 내수로 돌려야 된다 하는데 사실 내수로 돌리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든 수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수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내수는 소비 수요를 살리는 거고 투자 수요를 살리는 거고 나머지 없어요. 나머지 정부 지출 늘리는 거는 이거 결국 그것도 꽃감 빼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로 할 거냐? 소비 계속 늘려. 뭐 미국은 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68%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미국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나라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절반 정도 거기 더 늘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투자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우리는 한 31%, 2%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속에 자꾸 부동산 건설 투자를 자꾸 늘리는 게 이제 그게 또 꽃감 빼먹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얘기지만 설비 투자, R&D 투자. 설비 투자가 바로 자본 늘리는 거고 R&D 투자가 기술 이걸 갖다가 수준을 자꾸 높이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어디 그냥 소비를 해서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자꾸 그 무슨 뭐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까놓고 한번 저 계속 와달라고 가서 구체적인 자료까지 그냥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정말 이건 아니다. 예? 내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걸 들으시고 너무 막 대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동참해 달라. 사회를 바꾸자.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정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좀 국민적 합의를 해야 될 문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려 있고 앞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은 부동산 투자가 줄도록 어떻게든 만들고 설비 투자, R&D 투자로 돌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처방을 주시는 당연히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간 주요 원인이 뭐냐면 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거 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US 달러 기준에 비교할 때 2배로 올렸어요. 2배로 올려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뭐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들이 다 죽겠다 해가지고 다 동남아로 다 나갔잖아요. 그때 나온 게 이제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 해가지고 뭐 글로벌 밸류 체인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 나가니까 국내에 없으니까 고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중앙은행 일본한테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런데 뭐 기업들이 거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냐 다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한 거예요. 그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결국 80년대 말까지 그게 막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조금 올리기 시작한 게 89년이에요. 그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90년 1월인가 그때 폭 터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면 소위 부동산 버블을 끼웠고 주식 버블도 끼웠는데 주식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부동산 버블이 너무 많았고 가계부 그래도
가계부채 그 당시의 비율이 GDP 대비 한 68%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중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중국은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이 주택가격이 뛰었고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중국은 딱 1년 먼저 가요. 2016년부터 이게 막 떠가지고 일선 도시 뭐 이런데 뭐 샹하이라든가 뭐 항저우라든가 베이징 같은 데는 3배 올랐거든요. 다 여기가. 그게 언제까지 올랐냐면 2021년까지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2022년까지 올랐다는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버블을 키웠다가 떨어지는 게 너무 비슷하고요. 인구 고령화도 너무 비슷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준비하는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해서 더구나 반도체 협상까지 반도체 그런 어떤 합의까지 해가지고 일본이 한때 잘 나갔던 반도체 기업들 다 죽었거든요. 지금 중국이 똑같이 당하고 그러네요. 있고 우리나라는 네. 직접 당하는 게 아니라 중국 때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도 미국에 와서 그걸 생산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IRA 가지고 하고 있네. IRA 하고 또 반도체 칩스 액터,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가니까 결국은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당시 일본보다 많고 인구 고령화도 일본보다 많고 중국보다도 많고 중국보다 가계부채도 많고 우리나라 최악이라니까요. 정말 그거 정말 걱정이에요. 이걸 제발 지금 총선 앞두고 좀 이거 가지고 좀 상의 좀 하세요. 토론 좀 하고 제발 좀 부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그러나요? 같은데요, 교수님. 아이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 종병에 걸려 있고 일본처럼 30년 불황이 될 가능성이 지금 그때의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뼈를 깎는 이 구조개혁안을 누군가 내놓고 토론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